당시에는 남편인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중재도 참 잘했었어요. 덕분에 시어머니와 사이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 결혼하기 전에 결혼에 대한 로망이 있었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동네에서 소문난 인고 부부셨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며 결혼을 하면 남편과 단둘이 알콩달콩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버지가 안 계셔서 어머니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어머님도 남편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계셨고요. 하지만 제가 따로 나와서 살고 싶다고 하자 남편은 고민하다가 밖에서 독립해서 혼자 살던 도련님 보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고 저희는 따로 나와서 신혼집을 차렸습니다. 대신 신혼집은 친정에서 해주셨죠. 다행히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라 결혼 자금의 대부분도 저희 부모님에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직전까지는 걱정이 많았어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남자랑 결혼하면 시어머니가 질투를 많이 한다는 말을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서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면 어쩌나 걱정이었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전혀 그런 기미도 보이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를 딸처럼 생각해 주시며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매번 챙겨주셨죠. 지나가다 예쁜 머리끈이라도 보시면 꼭 사오셔서 절 만나실 때마다 작은 것이라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참 결혼 잘했다는 생각도 했었죠. 결혼 후 3년 동안은 어머님과 자주 만나며 시댁 식구들과 사이도 좋았습니다. 그러다 도련님이 결혼을 할 여자를 데려왔는데 딱 봐도 부티가 흘러넘치더라고요. 처음 인사를 오는 날부터 어머님에게 선물로 명품 가방이며 스카프며 온갖 명품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은 그걸 보고 입이 귀에 걸리셨죠. 제가 어머님 취향을 몰라 어떤 걸로 사와야 할지 몰라서 종류별로 준비해봤어요. 다음부터 좋아하시는 브랜드나 스타일 있으시면 말씀만 하세요. 어머니는 브랜드 티가 안 나는 걸 선호하신 거죠? 지금 입으신 옷은 어떤 브랜드예요? 저도 브랜드는 다 아는데 이런 스타일은 처음 봐서 어떤 브랜드인지 모르겠네요. 예비 동서의 말에 집안 분위기는 정막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입고 계셨던 옷은 제가 사드린 옷이었는데 동서가 들고 온 명품과는 비교하기 부끄러운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옷 중에서는 그 옷이 그나마 비싼 편에 속했지만요. 제가 눈치를 보자 어머니는 웃으시며 자기는 명품을 잘 모른다며 이것도 큰며느리가 사준 거라 브랜드는 모르겠다고 하시며 넘어갔습니다. 그 말을 하자 예비동서가 절 쳐다보며 위아래로 절 훑어보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느낌이 이상하다 생각했었죠. 그래도 좋은 날이니 애써 신경 쓰지 않고 넘기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동서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줘야겠다며 저에게 일을 시키셨어요. 결혼하고 3년 동안 단 한 번도 저에게 먼저 일을 시키시기는커녕 제가 일을 도와드리겠다고 해도 그저 앉아서 쉬라며 애지중지 하셨었는데 예비 동서에게 명품을 받고서는 처음으로 저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식사 준비부터 식사 중간에도 제대로 앉아서 밥을 먹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움직이며 동서 입에 들어가는 음식을 나르기 바빴어요. 그날은 저녁을 먹고 설거지까지 하고 앉으려는데 어머니께서 저에게 얼른 과일도 내오라며 한 번도 앉을 틈을 안 주시더라고요. 거기다 예비동서는 그런 저를 투명인간 취급을 하며 제가 일하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도와주겠다는 말을커녕 저에게 주문만 하고 있었습니다. 점점 저도 당혹스러움을 넘어서 화가 나려고 했죠. 남편도 그런 제 기분을 알아차렸는지 과일을 깎고 있는 저에게 조용히 다가와 오늘은 어머니가 명품도 받고 막내 아들까지 장가간다고 하니 기분이 좋아지셔서 그런 걸 거라며 하루만 참아달라고 절 달래주더라고요. 그리고 과일을 먹을 때가 되어서야 남편이 중간에서 예비동서와 제가 통성명을 할 시간을 만들어서 겨우 조금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런데 예비동서는 어머님의 옷에 대해서 말을 꺼내며 제 신경을 긁었습니다. 형님, 근데 어머님도 체면이 있으신데 고작 몇만 원짜리 티를 사주시면 어떡해요. 여자들 마음은 여자가 제일 잘 알잖아요. 어머님도 여자신데 이왕 사드릴 거면 더 예쁘고 감 나가는 걸로 사주시지. 백화점에서 판다고 다 똑같은 백화점 옷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어머님 옷을 우리 예비동서가 더 비싸고 예쁜 걸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제가 그 옷 사드릴 때 어머님도 좋아하셨어요. 그래도 백화점 가서 고심해서 골라서 사드렸었고요. 저희 오늘 처음 만나는 자리고 앞으로 계속 볼 사이인데 말을 너무 무례하게 하시네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손윗사람인데 제가 일하는데 어쩜 그렇게 당연하게 앉아서 이거 달라 저거 달라며 말만 하고 다음부터는 예의 차려서 말씀해 주세요.
예비동서의 무시하는 듯한 말투에 저도 하루 동안 꾹 참아왔던 말들을 동서에게 토해내듯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그 말을 듣고 계시던 어머님이 동서를 두둔하시는 태도에 더 실망스러웠어요. 오히려 저에게 왜 긴장해서 잘해보려는 사람 기를 죽이냐며 과일이나 더 깎아오라며 절 주방으로 내몰았죠. 어머니의 태도에 너무 서러워진 나머지 주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눈물을 참고 있었는데 밖에서는 자기들끼리 하하호호 웃으며 이야기하는 소리에 결국 혼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주방문이 열리는 느낌이 들어서 문 쪽을 바라보니 주방문을 살짝만 열고 동서가 절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다시 문을 닫고 돌아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어머니와 떠들어댔습니다. 그저 절 구경하러 온 것 같은 예비동서의 모습과 그런 예비동서와 절 차별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그날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남편은 신경 쓰지 말라며 자기가 다음번에는 예비동서에게 그러지 말라고 단단히 말해놓겠다며 집으로 가는 내내 제 편을 들어주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의 차별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동서는 매번 보란듯이 명품을 한 바구니씩 들고 와서 어머니의 마음을 샀고 그럴수록 어머니는 동서를 더 마음에 들어 하시며 그곳에 가면 전 앉을 틈도 없이 일하고 어머니는 동서와 수다 떨기 바빴어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동서와 마주치는 게 껄끄러워진 저는 명절이 아니고선 어머님 집에 잘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동서가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한 달에 한두 번은 찾아뵈면서 함께 외식을 하는 게 일상이었지만 더 이상 차별을 받으면서까지 그럴 마음이 생기지 않았었죠. 그러던 중 아이를 갖겠다고 계획을 하고 나서 1년 만에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한동안 우울했었는데 임신했다는 소식은 저에게 단비 같은 존재였어요. 마침 명절이 일주일도 남지 않아서 명절에 임신 소식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명절날 오랜만에 시어머니 집에서 모두 모여 웃으며 이야기할 때 남편과 저는 타이밍을 보다 어머니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말을 막으며 동서도 자기도 할 말이 있다면서 먼저 이야기하겠다며 말릴 틈도 없이 먼저 말해버리는 겁니다. 동서는 자기가 임신을 했다며 축하해달라며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그 소식에 시어머니는 어찌나 기뻐하시는지 동서를 껴안고 너무 잘했다며 집에 복덩이가 굴러 들어왔다고 상기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말씀을 드리려는데 저희의 이야기는 제대로 듣지도 않고 조용히 있으라면서 동서 축하나 해주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답답한 마음에 저도 임신한 지 한 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뚱하게 그러냐면서 너희는 임신할 때가 한참이나 지나서 이제서야 동서랑 똑같이 임신한 거 아니냐며 호들갑 떨지 말라고 하셨어요. 남편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어쩜 그렇게 동서만 예뻐하냐며 저희도 똑같이 임신하고 축하받을 일인데 이렇게까지 차별하시지 말라고 하자 순식간에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오히려 남편을 제가 말리며 그만하라고 했지만 남편도 그동안 참았었는지 어머니에게 대들며 명품 주는 동서만 며느리고 큰 며느리는 가정부로 보이냐며 이럴 거면 다시는 집에 안 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도 오히려 안 와도 자기는 상관없다며 저희들이 손해일 거라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에 둘 다 너무 화가 나서 다시는 안 오겠다고 하고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지금까지 시어머니에게 대든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렇게 크게 실망한 건 처음인지 그 이후로 어머니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몇 달이 지나 저도 만삭이 되어 임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는 이미 너무 많은 실망을 해서 시어머니의 연락은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혹시나 제가 스트레스를 받을까 연락받지 말라고 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직접 집까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제가 혼자 있을 때 찾아오셨는데 저도 끝까지 문을 열어드리지 않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퇴근하다 현관문 앞에서 버티고 계신 어머니와 마주쳐서 함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절 보시자마자 집에 있으면서 왜 없는 척 했냐면서 버르장머리도 없는 사람 취급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다음날 아침부터 일찍 자기와 가야 할 곳이 있으니 준비하고 있으라면서 그날 밤은 저희 집에서 자고 아침에 저와 함께 출발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 저 다음 달이면 출산이에요. 그런데 이런 몸으로 어딜 가요? 최소한 어디인지는 말씀을 해주시던가요. 이렇게 막무가내로 오시면 뭘 어쩌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가 스트레스 받지 말고 조심해야 한댔어요.
지금 어머님이 이러시는 것도 저한테는 너무 스트레스니까 오늘은 돌아가 주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하냐면서 내일 자기를 안 따라가면 남편이고 저고 둘 다 엄청 후회할 거라며 겁을 주시더라고요. 남편은 그 말을 신경도 쓰지 않고 저에게 가지 말라고 했지만 남편과 저 둘 다 후회를 한다고 하니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생각하다 내일 함께 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시어머니를 따라가자 굉장히 부유해 보이는 동네에서 가장 큰 집의 뒷문으로 절 이끄셨습니다. 어안이 벙벙한 채로 따라 들어가자 그곳에는 동서가 웃으면서 저를 맞이하고 있더라고요. 어머, 형님도 오셨네요. 오랜만이에요. 오늘 저희 집에서 중요한 자리가 있어서요. 근데 어머님 요리를 제가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임신 이후로 계속 어머님 음식만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리도 어머님께 부탁드렸는데 형님까지 이렇게 도와주신다니 감사드려요. 그 이야기를 듣자 어이가 없어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절 붙잡으시면서 어딜 가냐며 중요한 자리인데 일손이 부족하다며 도와주고 가라며 이거 하나 도와주는데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그렇게 휙 가버리려고 하냐며 절 끈질기게 붙잡으시는 통에 결국엔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하지만 일을 돕는 내내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고 분위기를 보아도 중요한 자리는커녕 그냥 동네에서 친구들을 불러 모아 놀고 먹는 자리 같았어요. 그런 와중에 시어머니는 땀을 뻘뻘 흘리시며 음식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4시간을 한 번도 앉지 못하고 음식만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그제서야 동서는 얼굴을 다시 내보이며 어머니에게 명품 가방을 턱 쥐어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고 손윗사람이고 개념도 없이 돈으로만 해결하려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치가 떨렸어요. 동서,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일을 시키는 게 상식적으로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생각 안 해? 어머님 나이도 나이인데 지금 하루 종일 일을 시키지를 않나. 나도 동서랑 같은 임산부인데 여기 와서 일을 도우면 최소한 동서도 와서 돕는 척이라도 하던지. 그리고 동서에게 한마디 더 하려는데 오히려 어머님이 절 말리시며 그만하라며 왜 임산부에게 안 좋은 소리 하는 거냐며 제 팔을 잡고 데리고 나오셨어요. 대문을 나와 어머니에게 실망스럽다며 명품이면 다 괜찮은 거냐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동서가 굳은 표정으로 나와서 저 보란 듯이 지갑에서 수표를 꺼내더니 제 손에 억지로 쥐어주시고서는 이제 됐냐는 듯이 절 보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제 눈을 보고서 무슨 일 있었냐며 물어볼 정도로 눈이 부었지만 남편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한 달이 지나고 저희는 예쁜 딸을 얻었습니다. 동서도 비슷한 시기에 딸을 낳아 시어머니에게 이런저런 도움을 받으며 결국엔 본격적으로 함께 살기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딸이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도련님과 시어머니는 무슨 일인지 이제 함께 살자며 남편을 설득하더라고요. 저는 못마땅했었지만 동서가 집을 마련할 테니 좋은 학군에서 아이를 키우자며 저에게 사근사근하게 굴더라고요. 저도 딸을 잘 키우고 싶은 마음도 있었으니 남편과 저는 그래도 지난 일을 잊고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면서 동서는 시어머니를 식모 취급하며 몸도 안 좋으신 분에게 이것저것 시켜먹기 바빴고 그런 모습을 본 남편은 충격을 받고서 동서에게 화를 내기도 하며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위태위태하게 살면서 시어머니 편을 들어준 건 저희였지만 시어머니는 저희 딸보다 조카를 예뻐하셨습니다. 그러자 조카는 자기는 어떤 짓을 해도 저에게만 들키지 않으면 혼나지 않는다는 걸 알아차렸는지 제가 보지 않는 틈이면 저희 딸을 괴롭히고 꼬집고 밀치기 일쑤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제가 2층에서 내려오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제가 없다고 조카는 제 딸을 꼬집으며 괴롭히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서 조카에게 뭐 하는 짓이냐며 소리치며 달려가자 조카는 저에게 잡히지 않으려 저희 딸을 세게 밀치고 시어머니 품에 쏙 안겼습니다. 그러자 제 딸이 할머니 품에 안긴 조카를 끌어내리려 다가가자 시어머니가 저희 딸을 다시 한 번 더 밀쳐냈습니다. 그러자 중심을 제대로 잡지도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머리를 쿵 하고 부딪혔습니다. 저는 놀라서 달려갔고 딸은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울어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며 변명을 하셨지만 저는 그동안의 울분이 터져서 어머니에게 며느리 차별하는 것도 모자라서 똑같은 손녀들도 차별하는 건 아니지 않냐며 화를 내며 겨우 딸을 달래주었는데요. 딸이 울음을 겨우 그치고 나서부터는 말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몇 번이고 딸의 이름을 불렀지만
딸은 잘하던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으로 데려가 검사를 해봤더니 뇌에는 이상이 없는데 심리적인 이유로 말을 하지 않는 거라며 며칠이 지나면 조금씩 돌아올 수 있으니 잠시 기다려보자는 말만 듣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곧바로 그 집에서 나와서 따로 살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제 이야기를 듣고선 동서에게 한껏 퍼붓고 바로 짐 싸서 나왔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동선의 딸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조카는 태어날 때부터 신장이 안 좋아서 2주에 한 번씩 병원을 갔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져서 입원하여 신장이식을 기다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은 그 소식을 전하면서 아무래도 자기는 혼자서라도 문병을 가야겠다며 그래도 조카인데 어린아이는 잘못이 없지 않냐며 안쓰러워하더라고요. 조카가 밉기도 했지만 남편 말대로 그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안쓰러운 마음에 병원에 들렀습니다. 동서는 얼굴이 반쪽이 되어서 조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딸은 아직도 시어머니와 동서가 무서웠는지 병실에 들어가서도 제 뒤에서만 꼭 숨어서 조카를 바라보았죠. 조금씩 말이 돌아오고 있긴 했지만 여전히 말이 많이 어눌한 상태여서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제 옷자락만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 딸은 가엾지도 않은지 시어머니는 제 뒤에 있는 딸을 보더니 갑자기 성큼 다가와 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너는 건강하지? 밥도 잘 먹고 소화도 잘 시키고 잘 뛰고 그렇지? 사촌끼리면 서로를 돕는 게 당연한 거야. 그렇지? 제가 볼 때 시어머니는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신장은 크기가 비슷해야 이식이 가능하니 몸집이 비슷한 사람의 신장을 기다리는 상황이었는데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눈에 뵈는 게 없는지 실어증에 걸린 제 딸을 보며 그 신장을 탐내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아서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제 딸을 데리고 병실을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남편에게 끊임없이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집으로 직접 찾아오기도 하는 모습에 너무 끔찍해서 온갖 욕을 하기도 하고 소금도 뿌리고 물도 뿌리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조카가 위험하다는 소식을 듣고 지긋지긋했지만 남편이 그래도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 신장을 달라는 말을 안 할 거라며 절 설득했습니다. 결국엔 병원을 갔고 딸은 데려가고 싶지 않았지만 마땅히 맡길 사람이 없어서 함께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병실 문 앞에서 멈춰서서는 들어가기 싫다는 말만 겨우 반복하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딸을 달래고 있는데 동서와 시어머니가 안에서 소리를 들었는지 문을 열고서는 얼른 들어오라며 다그치더라고요. 느낌이 이상해서 병실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버티고 있었는데 딸이 아주 작은 소리로 아빠를 부르며 자기는 수술하기 무섭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남편을 바라보자 동서와 도련님 사이에 아무렇지 않게 서 있는 남편이 보였고 딸이 왜 남편이 먼저 병실로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는지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도 인정사정 볼 것도 없이 남편에게 다시는 우리 딸 볼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고 병실 안을 뒤집어 엎고 나왔습니다. 그동안은 딸을 위하는 척하면서도 사실은 동서와 한통속이었던 거였죠. 알고 보니 동서가 함께 살자고 할 때부터 이미 자기들끼리 시나리오를 다 짠 거였죠. 어떻게 자기 딸이 실어증에 걸렸는데 그 와중에 신장을 빼내서 남의 자식에게 줄 생각을 한 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네요. 그 일이 있고 곧장 짐을 싸서 지방에 있는 친정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그 후 바로 이혼 소송을 했고 남편이 한 짓이 있으니 당연히 양육권도 저에게 돌아왔어요. 다행히 제 딸은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실어증도 다 나았습니다. 순간 교육에 눈이 멀어 뭐가 딸을 위한 것인지 몰랐던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딸이 가고 싶은 곳들을 다니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따금씩 제 번호를 어떻게 한 건지 복수할 거라는 내용이 문자로 오기도 하는데요. 번호를 바꿔도 계속해서 오는 문자 내용은 틀림없이 동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그동안의 문자 내역들을 모아서 동서라는 증거를 경찰에 넘겼습니다. 곧 접근 금지 처분이 내려질 거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불안하기는 하지만 최소한 딸을 행복하게 해주는 엄마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딸이 차별받으며 서러웠을 걸 생각하며 앞으로는 무조건적으로 딸 편에 서서 살아가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행복